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어. 잘해봐야 본전치기지. 설마 그런 말이 4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평생 대기업을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엔 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부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고 아들, 딸 모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보냈어요. 이제 막내딸 결혼식만 화려하게 치르면 제 인생 성적표는 만점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그 하얀 종이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갑자기 가족들에게 본전을 내놓으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는 양육비 상환 청구서, 그걸 말리는 제게는 생활비 잔액 청구서. 단순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준 본전이라도 다 돌려받아야겠다며 우리 가족을 마치 빚쟁이처럼 몰아붙였죠. 도대체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엔 그저 은퇴 후에 생긴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거들어 다니던 남편의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모은 그 많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지. 결국 저는 남편을 쫓아내며 이혼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기대했던 제 노후 생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외로움의 사투 끝에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계산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을 상대로 시작된 대책 없는 남편의 본전 찾기. 저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서혜숙입니다. 요즘은 막내딸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요.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엄마 마음은 다 해주고 싶죠. 딸은 굳이 몇 백만 원 더 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싶다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느 때처럼 남편에게 다가가서 애교를 부렸죠. 아빠가 드레스를 골라주는 게 의미 있다면서 선물로 좀 해달라면서요. 특히 딸에게 약한 딸바보 남편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틈을 타서 딸은 최신형 휴대폰 이야기도 꺼냈죠. 남편은 다 사준다면서 큰 소리 쳤어요. 전 옆에서 막아섰습니다. 이제 결혼식 때문에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이제 다 큰 딸, 자기가 벌어서 사야지. 자꾸 뭘 사줘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이거 다 미끼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낚시꾼이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 미끼? 농담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최근에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거든요. 이제 몇 년간 미국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아들을 생각하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애틋했죠. 출국 준비로 바쁜 아들 가족이 인사차 잠깐 집에 들른다기에 푸짐하게 식사를 차려냈어요. 저녁을 다 먹기도 전에 남편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내밀더니 읽어보라고 했어요. 아들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죠. 이게 뭐예요? 양육비 상환 청구서?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미국 가버리면 못 받을까봐 미리 받아야겠다고. 지금까지 키워준 값은 하고 가라면서 손을 내밀었죠. 아들이 어색하게 굳은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도 황당한 기색이었죠. 저는 기겁하며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농담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거냐고. 애들 밥이나 다 먹이고 하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색했습니다. 지금껏 공짜로 키워준 것 같냐고요. 미국 들어가서 적응하면 아예 안 들어올 거 안다면서. 노후 생활비를 운운하며 15억을 내놓으라고 말했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며느리 손을 잡고 나갔죠. 왜 그러냐고 따지는 제게 남편은 이렇게는 본전 찾기도 힘들겠다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떠나는 게 서운해서일까요? 왜 저러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이 예비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죠.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위가 아직은 좀 어려우면서도 든든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 다과를 내놓고 한참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아이 앞으로 남편이 프린트한 종이를 내밀었어요. 웃고 있던 딸의 눈이 놀라 커졌습니다. 10억, 이게 뭐야? 양육비 상환서. 나보고 갚으라고? 딸은 금세 남편을 보고 뾰로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곧 농담이라고 말하겠지 싶어 웃음기를 띤 채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심각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딸은 참지 않았죠. 무슨 돈을 갚으라는 소리냐며 자기가 결혼한다니 서운해서 그런 거냐고 되물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위 보기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리는 제게 남편은 내 본전 내가 찾겠다는데 당신이 왜 나서냐고 했어요. 상환서 목록에는 딸의 드레스 비용과 최근 남편이 사주겠다고 한 휴대폰 비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기막혀 하면서 선심 쓰듯 사준다고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이러냐며. 아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짜증을 부렸어요. 전 우선 방방 뛰며 화를 내는 딸을 사위와 함께 돌려보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바쁘고 예민한 딸에게 사위까지 불러 이래야 했냐면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무엇보다 자식들 사랑이 뛰어났던 남편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따지는 제게 남편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설마? 이번에는 제가 갚을 돈이었습니다. 생활비 잔액 청구서. 이제껏 남편이 준 생활비와 제가 쓴 지출이 어림잡아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넉넉히 줬으니 잔액이 남았을 거라며 그 돈을 모으면 자그만치 10억이 된다는 말이었죠. 그걸 지금 돌려달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어. 잘해봐야 본전치기지. 황당해서 말문이 막힌 저를 향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받아내야겠다며 자기 돈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딸이 울먹이면서 연락해 왔어요. 아빠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양육비를 왜 달래? 이거 법적으로도 갚을 의무도 없는 거잖아. 그러게요. 저부터도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뭐 서운한 게 있으신 게 아닐까? 한번 알아보겠다. 아니면 은퇴하고 나셔서 우울해서 그러실 수 있으니 너희가 이해해달라고 말했죠. 하지만 자식들을 달래면서도 저 역시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에요. 은퇴 후엔 함께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이나 다닐 생각이었죠. 제가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편하게 살게 해준 사람이라 웬만한 싫은 소리 정도는 참아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가족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채무자 취급이라니.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해외로 출장을 다닐 때 저는 뭐 집에서 신나게 놀았을까요? 애들 키우면서 뒷바라지하고 둘 다 명문대 보내고 졸업까지 시켰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생활비나 축내는 걸로 생각해왔다니.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저녁 식사 때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장난이라도 이제 그만해. 품이 떨어져.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감정이 상했는지 모르지만 애들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품위가 밥 먹여주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편은 당신과 애들이 돈 필요할 때면 자기한테 이렇게 종이 내밀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러긴 했습니다. 지출계획서를 제출하면 확인하고 용돈을 주기도 했죠. 그건 자식들한테도 계획성과 경제관념을 알려주려고 한 거였어요. 자기한테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계획해서 적어오면 남편이 확인하고 돈을 주는 방식이었죠. 아이들이 그렇게 지출계획서를 쓴 건 엄연히 교육이었습니다. 막무가내인 지금의 남편과는 다른 문제였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청구서를 내밀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 있어? 그거야 남편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 번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죠. 남편은 자기도 이제 받아야 할 것을 적고 받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그땐 아무 말 없이 내주고는 지금에 와서 아까운 걸까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죠. 며칠 뒤에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남편이 아들 회사까지 찾아갔답니다. 일하느라 바쁜데 아들을 불러내더니 양육비를 다 갚고 미국에 가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절 키워주신 양육비잖아요. 갚을 의무는 없다고, 그래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 갚으라고 했다네요. 아들은 창피해서 회사를 못 다니겠다며 누가 보면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겠다고 했죠.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면서 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러게요. 남편은 자기도 대기업에서 근무해봤으면서 체면도 없이 아들 직장까지 찾아갔을까요? 이러다 미국까지 따라오는 거 아니냐면서 아들은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저도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 작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엔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친정에도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했다더군요. 예전에 너희가 전세자금 보태준 거 2억, 그걸 이자 쳐서 당장 내놓으래. 지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10년 전 친정에 전세자금 보태준 걸 갑자기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엄마 말로는 무슨 이자가 적혀진 하얀 종이까지 들이밀며 독촉했다고 했죠. 마치 사채업자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은퇴 증후군일까요? 남편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쳐서 돈에 미쳐버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쩌겠습니까? 병원에라도 데려가야지요. 저는 무거워지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은퇴 후에 생기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기도 했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중에 남편을 조심스럽게 설득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보자고 했죠. 건강검진할 때도 다가왔다고요. 요즘 당신이 예민해진 게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거면 고쳐야지. 애들이 아빠한테 상처받고 다 떠난다고요. 남편은 뉴스를 쳐다보며 제 말을 줄곧 무시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뭐냐면서 소리 질렀죠. 이대로 살 거냐고요. 다 늙어서 병수발 들기 싫으니 빨리 병원 가서 치료나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내가 아프면 버려야 하니까? 숨이 턱 막혔어요. 도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그동안 헌신적으로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저런 말을 듣고 나니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병원에 갈 준비나 하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함께 병원에 가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옷장에서 겉옷을 꺼내려다가 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두꺼운 하얀 종이들이 쏟아졌죠. 주워 올리는데 거기엔 경조사비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제 친구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죠. 여태껏 받은 돈과 준 돈이 보기 좋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을 의미했어요. 아찔했습니다. 설마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받으러 다닐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일어난 일도 아닌데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죠. 당신 미쳤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저는 그 종이들을 모두 꺼내서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어요. 종이는 다시 출력하면 된다며 저를 약올렸죠. 방금 전까지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던 제 마음까지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가기 싫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 그 종이를 들고 돈 받으러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고 소리쳤죠.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도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오후엔 빈손으로 나가는 걸 분명히 확인했죠. 이제 좀 덜 그러나 했는데 저녁에 사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덜컥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제게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이 오늘 딸과 사위를 찾아갔었다고. 제 머릿속에서 지직하고 전기가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더러 결혼 준비를 하며 지원했던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쓰라고 했다더군요. 앞으로 차차 갚는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안 그래도 애들이 처음 있는 결혼 준비에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혹시 사위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다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죠. 바깥사돈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업자며 노발대발 하셨다고요.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채면 9일 일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딸이 시댁에 책 잡힐까봐 걱정하는 게 부모인데 남편이란 사람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딸의 눈물 가득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남편이 딸을 너무 아끼다 보니 결혼식을 앞두고 뭔가 서운했나 보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노라 다짐을 했죠. 사돈에게 죄송하다며 몇 번을 말하고 겨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결혼하는 딸한테 꼭 이래야겠어? 당신이랑 난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이혼해요, 당장. 남편은 그 와중에도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가 화를 내던 말던 그 이유를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대신 자신이 여태껏 준 생활비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내놓으라고 했죠.
10억이 넘는 그 돈을 대체 어떻게 했냐면서 그걸 주기 전에는 재산 분할도 어렵다면서요. 이 와중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이 우스웠습니다. 어디에도 저를 아내라고 생각하는 일말의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생활비를 쓰며 비상금 한 번 챙긴 적 없다고, 아이들 교육비며 학원비로 다 썼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되물었어요. 애들이 그냥 그 좋은 대학에 갔겠냐고 했습니다. 다 제가 열성적으로 뒷바라지 안 했으면 대학 타이틀도 못 땄을 거라고요. 남편은 누가 그렇게 억지로 좋은 대학 보내라고 했냐고 등 떠밀었냐 물었죠. 전 법대로 하자고 했어요. 악착같이 받아서 제 몫을 챙겨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헤어지려면 재산부터 챙겨야 했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암담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원래 유명한 학군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학군으로 임기가 옮겨가서 더했습니다. 지금 팔면 완전한 손해였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저런 상태인데 더 참고 살 수도 없고 속이 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통화를 하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죠. 무슨 통화인데 그럴까 싶어 엿들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남편이 친구한테 추천한 주식이랑 코인 투자가 모두 망했다는 겁니다. 친구와 그 아내가 화가 나서는 남편에게 욕을 퍼부으며 싸움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내가 추천해달래서 추천한 게 뭐가 문제냐며 자기도 전 재산 다 날렸으니 더 말을 말자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 당장 전화를 끊으라고 했죠. 친구는 남편에게 앞으로 다시 보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이득 볼 때는 간 쓸게 내놓을 것 같이 굴더니 누가 사라고 시켰냐며 투덜댔습니다. 자기가 따라 사놓고는 저 난리라며 화를 못 참으면서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 재산 어쨌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통장이며 재산 내역 보여달라고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은행 잔고며 투자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다 마이너스 아니면 빈털터리를 나타냈죠. 그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뒤늦게 사춘기라도 온 걸까요? 아니, 무슨 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습니다. 딸 결혼식이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이 살았을까요? 남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려받은 선산도 팔았고 건물 있던 것도 다 날렸다더군요. 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헛짓거리를 하려고 그동안 가족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걸 떠올리니 피가 거꾸로 솟았죠. 지금 당장 이혼해요. 여기 도장 찍어요. 남편은 절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더러 친정에 빌려준 돈이랑 평생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명품백 모으고 해외여행 다닌 값도 받고 싶다면서요. 저는 더 이상 헛소리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고 친 건 유책 배우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송으로 다 뺏어올 거라고 했죠.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그런 계산까지 다 했냐면서 남편은 비꼬았습니다. 필요한 건 다 가져가라면서, 참고로 빚도 좀 있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정 한 톨 남지 않게 행동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딸 결혼 앞두고 초치고 싶지 않다고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자고 했어요. 당신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딸한테 피해를 주기 싫다고 말이죠.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벌써 이혼을 했지만 모두를 속이고 부부인 척했어요. 딸의 결혼식까지만은 참자는 제 마지막 부탁을 남편은 들어주기로 했죠. 대신 저도 소송까진 하지 않고 적당히 합의해서 이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혼주석에 뻔뻔하게 앉아 있었어요. 언제 돈을 내놓으라면서 다녔냐는 듯 멀쩡하게 말이죠.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신 시아주버님의 부인이었죠. 저한테는 형님입니다. 평소 껄끄러운 사이라 피하려 했어요. 예전에 시아주버님의 몸이 좋지 않을 때 형님이 제게 한 번 돈을 빌려달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아이들 키워야 해서 돈이 없다며 거절했죠. 그런 형님이 굳이 저를 찾아와 축의금을 내밀었어요. 액수도 상당했습니다. 저더러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아주버님 애들 학비랑 생활비를 그동안 다 내줬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애들도 다 컸고 형님도 살만해졌다면서요. 그때 동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야속해 했던 것조차 미안하다시면서 말이죠. 형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말 모르던 사실이었어요. 시아주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님네가 힘들게 살고 있단 걸 알았지만 남편이 저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눈에 불을 켜고 키워준 값을 하라던 남편이 뒤에서는 형님네를 챙기고 있었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뭐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남편은 쫓겨나듯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떠났어요. 저도 정든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모든 걸 제하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수중에 고작 3억뿐이었습니다. 친정에 빌려준 2억도 못 받을 것 같고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 인생의 성적표가 고작 이건가 싶었죠. 몸만 늙어버린 채 다시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속이 쓰렸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저도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그저 옆에서 짐이나 봐주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하면서 넌지시 말했어요. 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도 한번 초대해줘. 솔직히 따라가서 미국살이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도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라 아들이 은근히 같이 가자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색하며 대답했어요. 불편하게 뭐 하러요? 한국에 계시면 가끔 제가 찾아뵐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은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좋은 음식 골라 먹이면서 좋은 학군 골라가며 교육시키면서 온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결국 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거구나. 아들은 혼자 남은 제가 전혀 걱정스럽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제가 불편한지 연신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했어요. 걱정되고 애틋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리는 건 저 혼자였죠. 아들이 가족들과 눈앞에서 사라지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헤어져서 섭섭한 건지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서운해서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적적한 마음에 딸의 신혼집을 찾았어요. 우리 부부가 이혼한 걸 제일 가슴 아파했지만 딸은 다시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잘 갖춰진 호화로운 신혼집을 보니 안심도 되고 딸이 고생할 일이 없어 기뻤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 잘했어. 이제 돈 많은 사람이나 만나서 편하게 살아. 전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겠습니까? 다만 좀 외로움이 느껴지니 딸이 그걸 좀 알아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딸은 이번에 새로 받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시댁에서 사줬다면서요. 이렇게 넉넉하고 분위기 좋은 시댁을 남편 때문에 하마터면 놓칠 뻔했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지금도 손에 식은 땀이 날 정도입니다. 딸은 나이가 있어서 임신 준비 중이라면서 임신하면 자주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순간 기대가 됐습니다. 외손주 돌보는 재미로 살아도 좋겠다 싶었죠. 그래? 김서방은 내가 같이 살아도 된대? 그러자 딸이 정색을 했어요. 그럴 필요까진 없다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봐주시기로 했다면서요. 전 시댁 어른은 언제나 어렵다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내가 너희 둘 다 명문대까지 보낸 거 알지? 교육은 내가 전문가야. 그러자 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알아주는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엄마랑 결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서 사위와 그 형제 모두 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우리랑은 비교할 수도 없다면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시댁에 맡겨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만 그냥 가만히 계셔. 그게 도와주는 거야. 딸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애들 둘 공부시켜보겠다고 학군 따라 이사 다니면서 고생하고 돈 들여서 뒷바라지 했는데 그 공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시댁 자랑만 늘어놓다니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아들과 딸의 모습에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식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가격으로는 어떤 곳도 성에 차지 않았어요. 전세를 구하기도 불안했고 월세는 더더욱 아까웠죠. 그때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였어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힘도 달리신다고. 사실 제겐 죽기보다 쉬웠던 선택지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일이라곤 해본 적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편의점 손님들을 상대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남편 탓이라는 생각에 원망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함께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될 걸,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혼자서만 떨어져 나가면 될 일을 저까지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 느낌이었죠. 나중에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더 받아낼 걸 하는 아쉬움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도장을 찍어준 것 같았죠. 앞으로의 초라한 노후 생활을 떠올리자 또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친정에서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손님도 없는 한가한 시간에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순간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TV에는 짧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 호스피스 시설의 행정실장이자 이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었죠. 평생 모은 재산과 선친에게 물려받은 땅을 여기 이곳에 10수년에 걸쳐 기부해 오셨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꿈꿔왔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고민하고 준비해왔다고 말했어요. 그 많은 본인의 재산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죠. 화면에선 세상둘도 없는 천사처럼 포장되었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던 그 집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 몰려드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명 투자 실패라고 했잖아. 돈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청구서니 뭐니 들먹이더니
종교재단에 전 재산을 다 기부해 왔다고요? 그래 놓고선 제겐 재산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했으니 이건 명백한 사기였죠.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재산 분할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이건 사기혼이에요. 변호사는 한참 시간을 들였어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기부한 재산은 결혼 전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 대부분이고 기부 시점이 이미 오래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는 포함시키기 어렵다고요. 소송은 해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정리해둬서 힘들 수 있다고 말이죠.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단시간에 이렇게 할 순 없다고.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치밀하게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바보가 됐어요. 평생 함께 산 아내인 나를 속이고 가족까지 까마득히 속였죠. 괘씸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을 만나러 그 호스피스 시설을 찾아갔어요. 호스피스 시설은 어느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죽음의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하지만 제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가족 다 버리고 성인군자 노릇을 하니 좋냐고. 우린 본전 측이라면서 그렇게 닥달하더니 제가 소리쳐도 남편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당신이 몰래 빼돌린 재산, 소송으로 다시 다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 넘치는 웃음으로 제게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맞아. 나는 당신한테 현금 인출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누가 남편더러 현금 인출기라고 했나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생각해온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이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이다 뭐다 허구한 날 자리를 비워서 제가 애들 케어하며 명문대까지 보냈다고요. 당신도 아이들 잘 키웠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날 돈이나 빼돌리는 여자로 취급하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치료비 빌려달라고 왔을 때 쫓아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이어 말했어요. 제가 그때 남편에게 형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 말만 했어도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당신이 조금 욕심만 덜 부렸다면 우리가 조금 포기하고 이사만 갔어도 그 돈 빌려줄 수 있었다면서요. 애들 학원비, 사립학교 다니는 비용만 아꼈어도 형님 그렇게 안 보내드렸다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전 기가 막혔어요. 그게 어째서 제 탓입니까? 아주버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신 거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말기암 환자라 그런 치료를 받았어도 결과는 알 수 없는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 애들도 겨우 학군에 적응해서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쉬게 말해? 당신이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우선이지 시아주버님까지 돌봐야 하냐면서요. 그런 이유로 지금껏 복수하고 싶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을 현금 인출기니 뭐니 우습게 봤다면서 우리 가족을 싸잡아 나쁘게 말하면 기분 좋냐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전 남편에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우리 가족이 먼저였지. 덕분에 형님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난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어. 앞으로 남은 생을 형님과 같은 환자들을 위해 살아갈 거라면서 어떤 소송이든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죠. 혼자 남겨진 곳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봉사활동 사진들. 그 속에서 남편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가족과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있었어도 웃지 못했을 남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상상이 되질 않더군요. 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전 생계를 위해 아이 돌보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만으론 수입이 빠듯했어요. 명문대의 자식 둘을 모두 보낸 엄마라는 타이틀 덕분에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요즘 엄마들은 아이 케어하는데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참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잘해주면 너무 느슨하게 대한다며 인성교육도 좀 부탁한다 하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혼내면 그땐 절 죄인처럼 몰아붙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요구하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 영어 발음이 너무 별로라면서 언어 교육 시간엔 원어민 선생님하고만 하게 하라면서 트집을 잡기도 했죠. 그리고 요즘 교육 트렌드를 너무 모른다면서 제가 가진 능력이 이젠 별로 쓸모가 없다면서 대놓고 무시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고요? 버릇없이 고집을 피워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체력도 이제 힘들어서 아이 하나에도 쩔쩔매게 되었어요. 냄새난다 눈치 보여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이지 못하고 참고 있었죠. 집에 와서야 몰래 파스를 붙이면서 이 일도 못 해먹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엄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일을 하면서 엄마를 돌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고 옆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해진 친정엄마를 볼 때면 저도 같이 우울해졌어요. 편의점은 비워둘 수 없어 결국 친정엄마를 데리고 나와서 일을 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상황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저 역시 하루하루가 버거웠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들과 딸에게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식들은 결국 이렇게 떠나가 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기를 두드려대며 먼저 정을 떼어버린 걸까요? 외로움에 허덕이면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저는 누구보다 남편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죠. 남편이 그 재산을 모두 기부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함께 나눠서 노후 생활을 즐겼다면, 지금쯤 미국 아들 집에 가서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딸과 함께 백화점 명품샵을 다니며 쇼핑을 하고 있었을지도요. 남편은 뭐가 삐뚤어져도 단단히 삐뚤어진 거예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걸 쫓아간 거죠. 분명 남편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 뒷바라지 하면서 결국 뭐가 남는지 보자고요. 한편으론 제 자신도 미웠습니다. 후회스러웠어요. 아무 준비 없이 바보같이 남편만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말이죠. 남편이 계산기를 들고 설칠 때 저도 그 옆에서 좀 더 빨리 눈치채고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루에도 12번 후회와 자책을 반복합니다. 편의점에 친정엄마와 둘이 앉아서 TV를 봅니다.
엄마의 약 먹을 시간을 맞춰서 알람을 맞춰두고요. 오늘따라 손님이 없어 한산한 가게. 저는 혼자 쓸쓸히 묻고 대답해 봅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 형님이 다시 찾아온다면 저는 시아주버님의 연장 치료를 도와서 돈을 마련했을까요? 정신없이 바빠서 그 사실을 몰랐던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겐 오로지 제 가족들이 우선입니다. 비록 그때의 선택으로 지금처럼 남편을 잃어버리고 초라해졌지만 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한 일들을 후회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때 딸랑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억지 미소와 함께 말이죠.